네, 뉴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하겠습니다. 송효은 전 MBC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실질소득이 급감했다는 소식 앞에서도 전해드렸었죠. 예, 자세히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1분기 실질소득이 1.6% 감소를 했고 7년 만에 최대치. 로 실질소득이 이제 감소를 했다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이 명목소득은 늘었어도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그런 이야기고 적자 가구 비율도 26.8%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에서 지출을 다 하고 나니까 적자더라. 적자인 가구가 26.8%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넘네요. 25%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니까 이것도 1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더라. 그런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보도 안 했을까 싶어서 오늘 거의 모든 신문들은 다 보도했고요. 동아일보 같은 이른바 보수 신문들도 일면 헤드라인에 그렇죠. 1분기 실질소득이 1.6% 감소했다. 7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제 친정이었던 KBS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9시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신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를 안 했더군요. 보도를 안 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한국은행 이창종 총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좀 한국은행에 올라갔잖아요. 전망치입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몇 월이죠? 5월이잖아요. 또 한 9월, 11월 되면 또 바뀌어요. 전망치라는 거는. 2024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이렇게 분기마다 보통 이렇게 하고 하반기, 상반기 계속 바뀌거든요. 전망치는 뭐냐면 주장이잖아요. 주장. 그리고 이 실질소득 1.6% 감소했다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냥 팩트인데 팩트 다 모든 보수 신문 포함해서 모든 신문들이 중요하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한 실질소득 감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를 모아놨다는 KBS 9시 뉴스에 없고 물론 MBC는 있죠. MBC 뉴스데스크는 있고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의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을 조금 올려놨다. 이거는 있어요. KBS는. 좋은 소식은 있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한테죠? 윤석열한테 좋은 소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예전에 대통령 귀에 좋은 소식.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 예. 그 방송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공영방송 KBS나 MBC에서는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각하가 통치하는 이 태평성대 어찌 그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방송 독립의 어떤 투쟁사는 그래서 방송이 독립돼야 한다. 그랬던 거죠. 정말 심해. 나쁜 소식 안 전했었어요? 정말 심해.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그러한 발언이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 발언의 결론은 금리나 시점이나 전망에 대해서 그렇지. 불확실성이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 얘기가. 자산 시장에서는 또 안 좋은 소식. 자산 시장에서 근데 이제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니까. 조금 올라간다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OECD 전망치는 이미 다 올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창용 그냥 비슷비슷하게 지금 올린 거예요. 한국은행이. 근데 별거 아닌 뉴스인데 그거를 한 두세 번째인가 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없어.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됐다라는 부분, 실질소득이 실질소득이 감소됐다라는 부분을 보도를 하고 그 격까지 그 연관 보도로 지금 말씀하신 KBS 보도가 나왔다면 그거는 이제 그런 전망도 있고 이런 전망도 있고 실제는 이렇지만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완성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망만을 메인은 지금 없고 전망만을 보도했다는 거는 방향성 시청자를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보니까 대통령이랑 비슷하다 이런 것도. 대통령도 앞으로 662조를 반도체에 투입할 거야.
우리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썼었죠.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생 토론회에서도 우리가 10년이나 20년 후에 아니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얘기부터 예. 좀 꺼내야 좀 이거 튀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 보도의 목적은 그러니까 후보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 정당이 집권당이 되면 어떻게 될 거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건데 우리 대선에서 어떻게 했냐면 검증이 아니라 한쪽은 악마로 만들었죠. 내 편은. 내 상대편은 백마 타고 온 왕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은 화장을 하고 봄이 내려온다라고 말했던 TV조선의 신동국 앵커는 그렇죠.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난 2년은 뭐였냐면 언론이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2년은 실전에서 검증했어요. 실전에서 검증하니까 어떻죠? 성적표가 총선에서 나왔잖아요. 딱 나왔잖아요. 낙제. 그 검증 보도와 관련해서도 오늘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김민아 평론가 그거 혹시 보셨어요? 신문에서 그 오세훈 생태땅 보도했던 KBS 기자들이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보도가 무슨 대표적인 잘못된 편파 보도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경향신문인가 나왔을 거예요. 정확히는 네. 9시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가 아예 말을 했지. 그렇죠. 앵커가 네.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사과 관해서 멘트가 어떻게 제작이 돼서 나갔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과를 하게 지시한 아마도 박민이겠죠. 그리고 박장범 앵커는 그걸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시에 검증 보도를 했던 4명의 KBS 기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왜냐하면 이 보도 자체가 뭐 극우 단체든 어디든 뭐 찔러 본 거야. 그래 찔러 봐서 2021년에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됐어. 네?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양심껏 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문제 있어 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편파 보도야 라고 하면서 박민이 들어온 다음에 사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과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그걸 보도한 일선의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지만 네.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쓰면 검수 과정, 내부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방송 나가잖아요. 나는 이거 소송 너무 잘했습니다. MBC에서 잘했어. MBC에서 송년회 다 하고 그러면 네. 이 안에서 내부 검사 이루어지고 인증서를 찍어서 회사 이름 나간 거예요. 그렇죠. MBC 이름 나간 거지. 네. 송년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네. 어떤 그 사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더니 우리 물건 불량품이에요. 우리 물건 불량품이에요. 딱 그렇게 선언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만든 사원이 뭔 소리예요? 나 열심히 만들었고 시장에서 평가 좋았는데. 받았는데 이건 내 명예훼손하는 게. 그렇지. 아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이게 난센스야 난센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검증 윤석열 대통령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검증이 아니라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저 10월 중에 봉화마을. 예. 그 얘기 할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내내 악마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내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보이고 그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악마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비서실장하는 정진석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랬잖아. 지금도 비서실장하는 정진석. 부엉이 바위가 어쨌든 뭐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근데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또 비서실장으로 써.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 쫄쫄이 가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뭐 존경한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정신 분열증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받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복적이고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 극심하다라고 질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지. 판사가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 예. 그리고 그런 비서실장으로 앉힌 대통령을 옹이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써.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기일돼서 가면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해.
어제 그 선거 때도 그래, 선거 때도. 정신 착란 환자들 아니에요? 예? 한덕수 선거 때도 그래. 국무총리가 왔더라고요 어제. 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왔더라고요. 다 왔잖아요. 와서 그 땡볕에서 추도식에서 또 정진석 안 네. 갔죠? 저는 못 봤습니다. 그쵸. 네, 보도도 못 봤습니다. 갔으면 아마 상당히 욕먹었을 거예요. 아, 욕만 먹겠어요. 머리채 뜯겼죠. 예. 그분은 머리가 많아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 머리채 느끼는 게. 스콕스는 맨날 도와주십시오 하더니 우리 기자님은 또 맨날 저는 어제 그 노무현 그 15주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예. 검사와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자동으로. 그때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근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악화된 것 같아요. 예. 더. 그 상황은. 예. 어제 제가 그 노무현 가셨잖아요. 이사라서 그 네. 추도식에 갔다 왔습니다. 잠시 뭐 상황 말씀을 드리면 어제 2시에 그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있었고요. 시민분들이 한 12,000여 명 정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겹겹이 둘러싸시고 추도식을 보시는 상황이었고 권양숙 여사님을 비롯해서 뭐 유족분들 오셨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뭐 정당에서는 그 여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참석을 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정의당의 김준호 대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뭐 유리숙 진보당 뭐 상임 대표 뭐 이렇게 참석들을 많이 거의 네. 모든 정치권의 정당 대표들, 뭐 비대위원장들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각각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메시지가 조금 달랐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대화와 타협 뭐 이런 단어들 브리핑을 했고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뭐 계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검사와의 대화했던 그 검사들 다 어디 갔느냐, 어디가 있느냐.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예. 또 하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셨어요. 그 여사님하고. 그래서 저도 먼 발치에서 뭐 저야 뭐 노무현 재단 일개 이사일 뿐이니 그 여러 정치인들이 오신 데서 그냥 말석에 앉아서 밥 한 그릇 먹고 추도식에서 앉아서 그냥 이제 묵념하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 3명하고 환담을 점심시간에 상당히 장시간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 이 두 가지가 어제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검사와의 대화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검사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좀 굴욕을 안겨주려는 모욕 주려는 그런 검사들도 꽤 보였었고 학번 물어보고 뭐 83학번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렇게 물어보고 대학을 진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그걸 원래 먼저 썼었죠.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먼저 쓴 거를 쓱 빼가지고 신문 인용하면서 쓱 물어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과거의 검사들이 어디를 갔는지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뭐 검사장 하다가 로펌 갔는데 또 정치한 사람들의 100%는 국민의힘 계열로 갔거든요. 네. 100%가 국민의힘 계열. 네, 맞습니다. 예. 100% 보수 정당으로 갔죠. 이게 검사들의 오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와 오늘을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검사 선서에 나오는 게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고 자부하는데 예. 본인들 맨날 그런 이야기 검사와의 하잖아요. 대화에서 예. 참 기분이 그 기분이 상했던 거, 불쾌했던 거 뭐냐면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응?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 집안도 미미하고 상고 나와서 대학도 못 나왔고 그러니까 뭐 지연, 학연, 뭐 혈연 뭐 기댈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유 어디 뭐 그러니까 천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은 뭔데? 그 인식이 저 사람들이 아유. 그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인식이 아직도 그 산업공사의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보는데 예.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잠깐만 이런 자리에 하면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 저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딱 한 번 뵀습니다. 시사 매거진 2580 할 때 대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500개 특집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이제 그 관저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계차가 가잖아요. 예. 중계차가 가면 스태프들이 이제 한 20, 30명 됩니다. 근데 중계 스태프들의 한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녹화가 끝났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대통령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러더라고. 우리 스태프들 쪽을 쭉 보더니 아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이 사는데 오셨는데 왔는데 이런데 한번 와보는 것도 추억이라면 추억인데 온 김에 나하고 차 한잔하고 갑시다.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좀 하다 가세요. 이거 추억인데. 스태프들이랑? 그래서 그 스태프들하고 그 옆에 조그마한 그 접견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종이컵에 난리 났을 거 바빠졌을 거 아니에요. 종이컵에 녹차야 막 돌리고. 원래 일정이 없었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난 진짜 유사일은 처음일 것 같아. 그러네. 그런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뭐 잡담 같은 거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녹화 끝나니까 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긴장도 풀리고. 저 여기 누구 담배 없어? 담배? 나 담배 좀 한대. 이거 참모들이 자꾸 담배도 못 피게 갖고. 그래도 누가 옆에서 막 담배 찾고. 갑자기 막 이러셨거든요. 참 소박하고 그러면서 얘기할 시간에 요새 나를 이렇게 국민들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얘기도 막 하고 싶은데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많은데 뭔 얘기만 하면 조중동이 트집 잡아갖고 말이야 뭐 품위가 없다는 대통령 말을 곱다고 한다는 동 이러니까 참모들이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답답합니다. 뭐 그러는데 대통령도 참 소탈하세요. 소탈하셨어요. 그 딱 한번 그때 뵀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탈권이라는 게 진심이구나.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어제 왜 그 추모식에 연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던데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네. 저는 이랬으면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것만이라도 좀 물려주자. 그렇죠.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무시당하고 성실하니까 성실하다고 뺏기고 다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요.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세상은 좀 물려줍시다. 검사 니들은 성폭력을 하고도 손해를 안 보잖아. 뭐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그 김경수를 우리 김인하 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 사람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어떤 메시지 같이 한번 잘 협조해서 정치를 이끌어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어떤 뭐 함의 같은 게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례적인 겁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강한 어떤 뭐 정치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해석은 참석자가 그래도 딱 김경수까지 그렇죠. 포함이 돼서 그렇죠. 해석은 이제 언론이나 뭐 또 여의도 호사가들, 뭐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갖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지금의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또 지지자들 간에 나름의 이제 긴장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이제 후보 경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막 조국혁신당으로 간다고 하고 그래서 탈당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특히 또 김경수 지사를 둘러싸고 이제 이 행사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친문 구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뭘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사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등등의 윤석열의 사면 가능성. 그렇죠.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막 얘기하는 뭐 이런 흐름도 있는데 그런데 마침 또 이 자리에 민재인 전 대통령이 불러서 그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를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야권의 대표적인 두 정당이니까 불러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었겠구나 했을 텐데 김경수 전 지사까지 같이 부르니까 그럼 이게 뭔가 이 야권의 리더들 중 한 사람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세운 거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조국 정당들의 대표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여기에 왜 낀 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종의 대리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친문의 적자는 김경수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앞서간 건가? 가능한 국면이냐 그리고 앞으로 네. 그러한 이제 정치공학이 네. 작동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냥 모르는 것이지만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싶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그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또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사실은 또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지위를 생각하면은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해석이 좀, 이 해석이 현실을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예. 이게 한쪽에서는, 네. 어느 쪽에서는 희망사항, 좀 김경수가 와서 희망사항으로 보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문 전 대통령이 세 사람 모아놓고 그 성과를 내라? 협력해서 그 메시지는 이간책, 분열책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예. 조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어제 언론들에서 요 장면을, 그러니까 저는 언론들에서 굉장히 크게 문 밖에서 썼어. 직접 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 대통령의 서재가 있잖아요. 네. 사저. 네. 그 여사님 계신 사저가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대통령이 쓰시던, 제가 거기 방송 찍은 적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시던 서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리로 좀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이는데요. 그 밖에서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제가 말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는 분이 있으시고 그 앞에 이렇게 쭉 앉아서 이제 대담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협력해서 성과를 내달라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어떤 갈등 기류, 누가 더 선명하냐를 두고 갈등 기류가 있고, 그리고 일시귀국한 김 전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으로 불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이 주류하고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진화에 나섰다. 근데 저는 이걸 갈등을 조절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보이기보다는 202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지선이 있어요. 근데 잠룡으로 불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대선 주자로 불리는 분들, 이재명, 김경수, 조국 모두 다 이 야권에서는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입니다. 예. 역할을 해야 하고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협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좀 막아내고, 지금 대통령이 계속 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서 적정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지위들에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 위기 앞에서 너희들은 분열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연대하라. 저는 그렇게 굉장히 보였습니다. 어려우니까 예. 너희들은 외부에서 이간질을 하더라도 절대 분열되면 안 된다. 최 기자님은 그런 어떻게 의미로 보셨어요? 봅니다.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비슷하게 봤는데 너무 사람 위주로 가는 보도도 마뜩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도를 하는데 그냥 본인들 상상이잖아요. 본인들 상상으로 문재인이 그리고 조국 김경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저하게 있죠. 있는 것이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거되지가 않으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거두절미하고 가지고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미묘한 어떤 기류를 읽으려고 하는 소설? 이것보다는 소설이다. 예, 어떤 소설보다는 어떤 점에서 누가 더 선명한지, 아니면은 누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최상병 특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누가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 어떤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게 올바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언론이 가이드를 해줘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미묘한 기류 쪽으로 야권의 어떤 잠룡들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여권의 잠룡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미묘한 기류인지는 모르겠어. 앞으로 한 3년 남았고 주권자는 3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이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 윤석열의 미래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이렇게 어떤 확실한 뭐 제도, 개헌, 시스템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의 최상병, 김건희 요걸 가지고 각자가 취하는 어떤 말, 발언 이걸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논하는 거면 나는 좋은 정치 기사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없는데 맨날 미묘하대. 뭐가 미묘한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네. 이 기자들이 안 쓰는 얘기를 네. 안 쓰는 얘기가 네. 여의도의 아주 그 질 낮은 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질 낮은 어떠한 담론 시장에 네. 그러니까 증권가 찌라시 같은 것에 네. 돌아다니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식의 얘기들. 뭐 김경수를 사면해서 이재명과 경쟁시키려는 윤석열의 뭔가가 장기판 뭐가 있을 것이다, 체스판 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따위에 그렇죠. 윤석열이 모든 거를 뭐 우주를 운행하는 것 같은 그런 찌라시 같은 것들이 오래전부터 돌았죠.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가 사실은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 말부터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게 사실은 사골국물 같은 거예요. 계속 맞아.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이재명과 대립하는 어떠한 친문의 구심이 될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구도를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설 쓰는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 주변에 항상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여의도 주변이라고 제가 칭합니다만 여의도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려다가 잘 안 된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절치부심해서 내가 한번 정치인이 돼봐야겠어라고 정말 정도를 가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항상 여의도 주변에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몇백 종의 시나리오를 늘 써내요. 그런 거를 이 증권가 찌라시 시장에 유통을 막 시켜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윤석열 정권이 사면권을 활용해 가지고 민주당 분열시키는데 이용할 것인데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친문 일부가 호응해 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마침 지금 그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렇게 모여있는 그림이 딱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찌라시를 쓰지는 못하는데 찌라시 얘기를 쓰지 못하는데 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미묘한 기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첫째로 민주당 내에 친문 구심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친문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지금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총선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막 대립하는 형태의 그런 뭐 비주류 개파 형태의 뭐 그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표명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구심을 만들 만한 그런 인물들은 지금 뭐 공천을 받지도 못했고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를 여러모로 고려를 하면은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는 여러모로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복권이 된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첫째 정치적 능력이 있는 거냐, 둘째 그것에 대한 여론의 어떤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넘어야 될 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의도 호사가들이 그림 좀 이렇게 막 뭐 말이 되는 것 같이 그렸다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호사가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는 분열을 망해야 돼. 분열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진보는 분열을 망해. 이게 유일한 전략이야. 미묘하지. 진보가 분열이 안 돼. 분열될 것 같아. 뭐 아니야. 분열할 것 같아. 아니라 분열 안 하면 이쪽이 불안해. 그렇지. 그러니까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 분열시켜. 그러니까 셋이 모였어. 그럼 좀 분열해야 되는데 그거 투사된 거예요. 너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분열이 되는데 분열이 되는데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제발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촘스키의 책에 Manufacturing to Cons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들은 있잖아. 너희 유권자는 풀빵 찍듯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매뉴팩처링이니까요. 제조업에서 어디 저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딱딱 찍어주는 대상일 뿐이야. 무엇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그 이동관이 이야기했죠. 미디어 스핀과 언론의 미디어 스핀을 통한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냥 그런 존재야.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그 구조가. 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노엄 촘스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책 제목이 그렇거든요. 당신들 유권자들 정신 차려. 저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 그냥 찍어주는 기계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판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보수가 또 재집권 시나리오가 될 거고 야권은 분열할 거고 이게 지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지들 머릿속에 있고 주권자인 유권자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풀빵 찍듯이 가서 투표를 하고 기표소에 가서 뚝뚝 찍어주는 기계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찌라시를 만드는 인간들이랄지 이거를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 혹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기분 나빠하셔야 된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제발 기분 나빠하셔라. 속지 마셔야 돼요. 네. 지난번 민주당 공천에서 비명 행사라 그랬잖아요. 네. 비명 행사가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비명 행사는 뭐든 공천을 못 받은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는 외부에서 어느 쪽에서 어떤 이간 분열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민주당 당원들이 걸러낸 거예요. 지금 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국면이 굉장히 새롭게 됐습니다. 예, 일단 공수처에서 김계한 휴대폰에서 VIP 경로 언급이 녹취된 파일을 이미 확보했다. 네. 예. 네. 뭐 증거가 나왔네. 저는 네. 결정타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라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두 명이 다 회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복수의 사람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복수의 사람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JTBC에서 단독 보도했던 사람은 국방부 소속의 군인이고요. 예. 이 수석 보고회의죠. 이 사람은 군인 아닙니다. 예. 복수의 사람입니다. 복수의 사람. 그 사람이 여권 인사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명 나타난 겁니다. 김계환 본인은 정작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랑 한번 겨뤄보자. 근데 뭐 부하하고는 대지를 못한다.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었는데 본인 입에 육성이 나온 거예요. 핸드폰에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인 김계환 사령관이 VIP의 경로를 입에 담았다라는 것은 이제 물증이 나온 것이고 이게 지금 원래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또 본인이 다 지웠었다 그래요. 그렇죠. 지웠는데 포렌식을 해서 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VIP가 경로했다라는 것을 사령관급에서 말을 할 정도로 경로를 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남은 고리는 뭐가 되느냐? 그것이 수사 방해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로 쟁점이 옮겨가는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나온 거죠.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염치가 있으면 재의결에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거 이미 들은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또 부결시키면 국민의힘은 이 원죄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요번에 토론회는 나을 것 같고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김기현 사령관 전화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지우긴 했지만 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왜 99만 원 불기소 세트 할 때 검사들 자기 핸드폰 어떻게 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디 뭐 한강에 빠뜨렸다는 둥 뭐 어디에 뭐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이상한 이유로 다 분실했다 다 버렸어요. 증거 좀 없애려고. 예. 근데 김기현 사령관은 갖고는 있었단 말이죠. 네. 제가 내 피셜. 예. 나만의 제 이제 상상입니다.
그래도 내가 별 3개 장군인데, 내가 해병대 장군인데, 자기 상관이 이게 이종섭 장관이잖아요. 예. 장관을 불리하게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 같은 거는 차마 그 말을 못 하겠어. 예? 그리고 또 어제도 뭐냐면, 박대령하고는 대질신부도 내 그 군대 명예, 내 체면 여러 가지를 못 하겠어. 대신에 한번 슬쩍 지웠지만 남겨놓은 게 아닌가. 내부는 못 하지만 수사해서 가져가라. 응? 김기한 사령관 포렉 시식에 성공했고 이종석. 근데 이 정도면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연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요? 저 국회 가가지고 지금 이제 재표결 남아 있잖아요. 5월 28일인가 뭐 한대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담할 수 없겠죠. 장담할 수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탈표가 좀 더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재해결이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는 거는 생각보다는 많이 나올 건데 이게 10표를 넘을 거냐, 10표까지 될 거냐는 그거는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필요한 거는 17표죠. 그렇죠. 17표.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3명입니까? 3명 이외에 그렇죠. 3명 이외에 더 추가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있거든요. 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당론을 걸지 않았습니까? 당론을 걸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당론을 걸어서 이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TV조선 출신의 사람들이 막 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TV조선 출신의 뭐 신동욱 뭐 이런 사람요? 그렇죠. 신동욱, 박종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당론을 위배할 것 같으면은 탈당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신동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뭐 경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요렇게 간다든지. 몰입애들이구나 이들은. 그렇죠. 요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분위기 그렇게 몰아가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공공기관장 임명하는 게 90개나 된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인데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당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게 여당 프리미엄이다. 90개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 여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이 어떤 시기냐. 딱 낙선하고 나서 일자리 잃기 딱 좋은 시기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막는 거를 무리수를 더 넣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10표가 안 되더라도 거의 10표에 근접한 어떤 그런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2대에 가면은 8표만 이탈해도 이제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다음부터는 다 레임덕 얘기할 거예요. 이제 실제로.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 국민들은 지금 실질소득이 감소해가지고 7년 만에 뭐 실질소득이 최대치로 감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2, 3억짜리 공공기관장 뭐 90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낙선해도 뭐 한 55명 낙선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럼요. 윤석열만 지키면 돼. 이런 정신자세 이런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뻔뻔하게 막 말을 해? 아 진짜 관심 몰입애들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큰 짐이 될 건데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실질소득 감소하면서 말이죠.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지켜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누굴 지켜? 대통령과 부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 어제 이거 김용 의원이 참 얘기를 잘했는데 이거 부결시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조 범위 아닌 공범이 된다. 그렇죠. 이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시 집단이라고 하는 게 맞다. 내시 집단? 내시 집단. 라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적확한 표현입니다. 집권당, 보수당이 뭘 해야 돼요? 억울하게 당한 박정훈 대령을 지키기 위한 당론을 정해야지. 그런 사람 오히려 핍박하는 당론을 택하는 정당, 그게 공당이냐. 이 낙인이 계속 찍힐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 그 TK 쪽 국회의원들은 우리야 뭐 민심이 어떻게 돌아든 뭐 걱정 없어 다음에 또 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본 것 중에 또 이게 좀 와닿는데
박정훈 대통령이 경북대 나왔군요. 박정훈 대령. 네, 박정훈 대령 경북대 뭐 후배들의 절망 그래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원래 포항 출신이에요. 포항 출신. 우리 선배세요? 아, 제가 경북대 나왔는데. 네. 원래 경북대 기사 여기 경북대 후배들의 절망 그래서 지금 저 대학생들이 성명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대작을 붙였나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당한 지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 청년을 외면했다. 응? 그리고 그 경찰이든 공수처든 다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그런 데서 그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박정훈 대령 어머니가 국민의힘 그 평생 지지자셨고요. 예. 그리고 무슨 뭘 지역에서 뭐 하셨어. 위원장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이 겁권 행사 대표 굉장히 팬이시라고 제가 그렇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예. 대통령의 겁권 행사에서 학생들이 많은 좌절과 절망을 느꼈다면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군대에 갈 수 있겠냐. 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네. TK 국회의원들 고향 가서 돌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제가 볼 땐 국민의 의원들이 일부 이탈하고 일부 양심을 얘기하겠지만 대다수는 상당히 스펙타클한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스펙타클을 보게 될 것인데 스펙타클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금 보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의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VIP 경로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를 규명해야 될 것인데 수사의 흐름을 따라가면 누구한테 들었느냐를 지금 규명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실 사람한테 들은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대통령실 사람한테 들은 건데 그럼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종섭 장관을 수사를 하거나. 그렇지. 근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지금 막아놨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는 이상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를 하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이상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반드시 누군가가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CR이 바뀌겠어요, 그게. 안 먹히지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CR이 먹히고 안 먹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로 갈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보도된 것 종합을 해보면은 한겨레의 경우에는 뭐라고 보도했냐. 한겨레 일면 기사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 7월 31일 날 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라는 여권 관계자의 얘기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김계환 사령관의 VIP 경로서라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죠? 별도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회가 관여하는 거죠. 관여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여권 관계자의 얘기예요.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경로를 지금 전해 들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보도를 다 종합하면 이 회의에 참석한 최모 국방비서관 많이 들으신 이름일 거예요. 숙소에서 많이 얘기한 이름인데 최모가 이 해병대 사령관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박정훈 대령이 이 수사 예를 들면 이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도 이 가져오라고 한 김모 대령하고도 연결돼 있고 하여튼 키맨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아마도 이 사람이 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가려면은 이분을 반드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조사하러 갈 건데 그렇게 가야 될 건데 이걸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수사를 또 물타기를 하겠죠. 아마도 이제 그것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은 경로를 하면 안 되느냐라는 말이 신동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죠.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고편인 겁니다. 대통령은 경로를 했을 수 있는데 경로한 게 죄야? 뭐 그렇죠. 이렇게 경로를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외압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진 증거 있어? 아마 없을걸?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그런 스펙타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경로를 해서 부랴부랴 이제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첩 보류했다가 회수하고 그리고 항명이라고 그 사람을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근데 또 이제 법리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 하겠잖아요. 또 뻔한 이야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한 게 아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서 또 계속 변명으로 일관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게 아마 맨 마지막에 어떤 논리로
어떤 논리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거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탄핵인데 이거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꾸라지의 논리 예. 이렇게 해도 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안 되고 남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경미한 죄 또는 누군가 이제 꼬리 자르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시원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해봐야 탄핵 사유도 안 돼. 탄핵 사유도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별일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논리가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다. 이게 스펙타클의 마지막이다. 근데 거부권 자체에 관해서 이제 직권남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수진 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거부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본인 권한을 남용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그 서울대 그 유명한 헌법학 원론 쓰신 권영성 교수, 다 헌법학 원론이면 다 이 사람 책 읽었었거든요. 예, 옛날에.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찾아주셨는데 법률 거부권의 행사 요건의 실질적 요건 A 988쪽에 있습니다. 권영성 교수님 책에 한국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대부시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예. 100%입니다. 100% 이 책으로 공부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딸딸 외웠었는데. 그거 상식 아니에요, 근데? 아니 여기 써져 있습니다. 권영성 교수의 서울대 권영성 교수 헌법학 원론 모든 고시생들이 다 이 책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988페이지 실질적 요건, 네, 법률 거부권의 행사 요건, 다른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이미 써놨어. 거부권 10번 했잖아요. 네. 본인 그 와이프 관련, 자기 관련 특히 지금. 이거는 본인 관련이잖아. 그렇죠. 국익이랄지 뭐 외교 관련이 아니잖아. 그리고 추억의 이름을 또 이런 데서 듣네요.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려면.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라든가 실질적 근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근거한 뭔가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 10번의 뭐 거부권 중에 대부분은 저는 억지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부권, 이 법에 대해서 행사한, 다른 정책에 대해서 행사한 거부권은 예를 들면 그들만의 어떤 논리를 댔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논리는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하나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논리를 막 구사를 합니다. 특검이라는 거는 가령 이런 거죠. 특검이라는 거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에다가 그러한 이제 그런 특검의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법에 근거된 얘기인지가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논리를 막 구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 어디에도 가령 고발한 사람에게 이 수사의 검사를 정하도록 하진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수사할 사람을 고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천권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한동훈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지금 비틀어가지고 지금 그 논리를 의식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사람을 정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들이댈 거니까 그걸 의식하고 지금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즉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가 되는 그러한 방식을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도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의 행사는 그동안의 모든 거부권의 행사의 것과 비추어 봐도 가장 이상하고 가장 근거가 없는 거부권 행사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 수사 관련해서 제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아까 핸드폰 녹취가 나왔다라는 점이 육성이 나왔다라는 점이 또 이제 국회 관계자까지 또 들었다라는 정황도 밝혀지고, 그러면 결국에 VIP가 경로했다라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이상한 얘기들 경로하는 게 죄야? 벌써 나오는 게 수사에 영향은 안 미쳤어 라는 겁니다. 이걸 보통 인과관계 부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지만
범죄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관들이 알아서 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와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럼 보통은 범죄 수사할 때 이럴 때 누가 나오냐면 꼬리 자르기 위해서 꼬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렇지. 내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두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부하가 보통 튀어나와요. 그거를 이미 김정민 변호사 측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꼬리 자르기는 이시원도 아니야.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대타로 나올 것이다. 몸빵하러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상황까지 밀어붙여서 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럼 딜레마가 지금 저는 그걸 왜 안 하고 있느냐가 좀 궁금했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몸빵할 사람이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렇지. 내가 이첩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예. 이첩을 불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하게 막았어. 내 권한 내가 남용했어. 예. 내가 직권남용죄의 범인이요. 라고 나오면 그렇죠. 여기서 VIP가 경로한 것이 만약에 인과관계가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이첩 방해를 한 것이다라고 되면 대통령하고 공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이첩 권한이 없어서 직권을 남용할 수 없었지만 이 사건에서도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사람에게 경로함으로 해서 영향을 미쳐서 그러네. 네. 이게 방조범이든 종범이든 교사범이든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지금 그 VIP 경로설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오는가를 지켜보면서 그 몸빵할 사람이 튀어나올 시기를 간보고 있는 이유가 자칫하다가는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경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또는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훈이랑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 무슨 말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둘러댄 게 군사법원에 어쩌고 저쩌고 뭐와 관련돼서 그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라. 그런데 그 실체적 내용은 이 최상병 사건이네 함의하는 게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추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들통날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시원이 유재훈한테 지시한 내용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군사법원의 뭐 사법 절차에 관한 무슨 다시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자. 그 보고서를 한번 제출을 해봐라. 요렇게 지금 말을 둘러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어떤 녹취가 하나가 더 나온다 할지, 자백이 하나 더 나온다 할지, 이러면 또 빼박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생각도 보기에는 들어요. 이미 그 정황이든 증거든 차고 넘쳐요. 여러 많아 지금. 이미 많이 나왔어. 근데 아까 왜 저거 했잖아요. 어제 그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지. 또 이런 논리가 등장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 근데 화를 낸 시점이 진상이 규명이 되고 책임이 확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범이 드러났는데 별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은 경로할 수도 있죠. 그건 타당해. 근데 그런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경로했다는 게 왜 경로했냐고요, 그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응? 사단장이 그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말했는지 그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왜 화를 냈냐고. 그렇죠. 그 화를 내니까 그 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에게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장관에게 영향을 줬다는 여러 가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장관은 영향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경로에. 그래서 내일 회수 토로토로 회수해. 유보 회수 가져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로할 수도 있지라는 거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 화만 키워. 꼬리 자르기를 당할 사람은 아마도 경로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예 지시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너무 많은 경로를 접해서 이미 경로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한 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러한 상태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이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뭔가의 확증이 있거나 그래서 경로를 몰랐다 이 사람은 뭐 어디 갇혀 있어가지고 몰랐다 완전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경로 사실은 어느 시점까지 몰랐다 이렇게 우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항상 뭐 격려를 하셔가지고 뭐 이제는 일상이 돼가지고 난 모릅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하거나 늘 격려하니까 아니 이게 꼬리 자기를 한다면 딱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르기에 딱 좋은 선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장관 내가 어제는 결제했는데 또 하루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니, 하면 돼. 국방부 장관은 꼬리 안 잘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성심이 낮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걱정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충성심이 낮아서 꼬리를 안 잘립니다. 이분은 그냥 물귀신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본인이 꼬리 잘리는 그 대상이 되면. 그래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한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 지금 실원식 장관은 충성심이 높지. 아니 이종섭. 예. 그러니까 이종섭 선에서 이종섭은 안 된다니까. 이게 잘하면 좋을 텐데 하나는 이종섭 좀 불안해. 불안해. 다 많이 지도시기는 불안해. 그게 또 됐다면 하나는 가능했다면 호주로 안 보냈죠. 안 보내.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안 돼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서 보낸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끊으려고 했더니 이미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실하고 통화했어. 아니 그게 그게 걸려 있잖아. 왜 통화했느냐? 아니 경로에서 다 꼬리를 잡히고 본인이 그 불명예와 그 다음에 기소당하고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종섭은. 김계환도 마찬가지야. 난 지금 그리고 김계환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그 흘렸었잖아요. 한 2주 전인가요? 해병대 사령관도 이제 포스타가 돼야 되지 않겠어? 해병대에서도 대장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 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아말 노릇인 게 사단장 처벌도 안 되고 있지만 김계환처럼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본인이 4스타 되는 거예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인데 그 포상으로 자기가 꼬리 자르기도 안 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최초의 해병대 사령관 4스타. 해병대 출신의 4스타가 본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주장이 있죠. 경로의 이유를 네.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례적인 일. 이종섭 이례적인 일이 호주대사로 계속 뭐가 벌어져. 신범철 고석 다 국회의원 출마시켰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이제 김계환인데 김계환은 어떻게 포상을 할 거예요? 그 포상을 하는 게 너 포스타 줄게. 야 포스타 대장이야. 최고의 명예지. 그것도 해병대 최초의 대장. 근데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또 이러다 보면 안 나기도 하고.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거의 있고. 1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계환 사령관도 얼마나 노예야 경로하는 건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말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김계환 사령관이 어떻게 주워 담을지 하여간 본인들끼리는 수많은 지금 꼼수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네. 아주 그런 얘기까지 있군요. 이해하기 쉬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썰이 가수 있다. 김호중 지금 이 사람 뭐냐면 뭐 사법방해 종합 세트다. 예. 오늘 저 영장 심사하고 그러나요? 사법방해 종합 세트 이거 구속될 것 같거든요. 예. 사법방해 종합 세트에 진짜 이게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데. 그런 순간 바이든 달리면 김건희 그 명품백 그리고 이 건 이거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응? 그렇죠.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김호중은 구속되고. 예, 마지막으로 김민하 평론가 이게 지금 김재섭 당선인이 한 이 말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 버티기 힘들다. 이게 또 다른 꼼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엑싯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대결 국무위원회 엑싯은 또 다른 수정안을 내 가지고 특검이 흐지부지 되게 하는 그런 뭔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했을 때처럼 지금 뭔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인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도의 새로운 특검법을 그러면 또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또 수정한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별도의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처리하자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특검법. 그렇죠. 근데 네. 그 새로운 특검법이라는 거는 기존의 최상병 특검법하고 똑같이 가되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금 문제라고 주장한 몇 개 정도를 그 바꾸는 것으로 그 조항에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의 어떤 딜을 한번 시켜가지고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야 감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당 일부 그다음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나름대로 무슨 의견을 내려고 하는 주변 인사들이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쪽에서 안 먹힙니다. 대통령실이 안 하고 아, 그래요? 대통령실이 안 받고 민주당이 네. 안 받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정돼야 되는 조항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뭐 브리핑하는 조항 있잖아요. 피의 사실 이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수용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 예. 부분은 고칠 수 있는데 추천권 어떻게 할 거냐. 예, 추천권을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택할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럼 그렇지. 요거는 민주당이 그러면 요거는 양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요 부분은.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든 특검을 인정하기가 싫고 어려운 거거든요. 여당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 접근을 하면 요게 뭔가 절충을 해야 됩니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이건 절충이 됐습니다. 그 여태까지 안 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능성이 크지 않은 얘기다라고 봅니다. 김웅 의원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예, 여기까지. 예.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송영 기자, 김연아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정치봉색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